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농구 24번째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차 포에리 전쟁의 원인까지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진행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BC 149년에 이제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때 집정관 2명을 다 카르타고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병력도 8만 4천 명이 됐다 그럽니다. 8만 명의 보병과 4천 명의 이제 기병을 보내는데 현대의 추산으로 보면 한 4, 5만 됐지 않나. 그런데 로마군은 그 당시에 훈련도 좀 엉망이고 지휘관 역량도 좀 부족했다 이런 평을 받아요. 첫 해는 뭐 별다른 그 성과 없이 로마군은 고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를 너무 깔아버렸다. 왜냐하면 그 무기 다 뺏어냈지 않습니까? 전함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갑옷이니까 다 뺏어냈으니까 이제 전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카르타고인은 시간을 한 2달 달라는데 2달도 줍니다. 2달을 주면 공포가 확산돼서 이놈들이 뭐 물러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이제 카르타고인은 분노하면서 전쟁 준비에 몰두하게 됩니다. 재무장을 하고 나니까 성안 진입을 해도 로마군이 대치기를 당한 겁니다. 실패가 도망쳐 나오고 많은 손실을 입고 또 바깥에서 그 공성기계를 통해서 공격을 할 때도 특공대를 보내가 공성기계를 부수고 또 그러니까 이거 적백대전 때 손건이 불을 지른 배를 조조의 함대에 부딪혀서 무너뜨리듯이 카르타고군도 로마 함대에 대해서 화공으로 큰 손실을 입힙니다. 그래서 켄소니누스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송환돼가지고 다음 집정관을 준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마시니사도 좀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니까 가만히 놔두면 카르타고는 자기 게 되는 거야. 왜냐면 로마가 관여 안 하면 계속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로마가 차지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먹이를 뺏긴 그런 셈이 되니까 오히려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곧 죽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지원은 미미했지 않나. 그런 게 겹쳐서 로마는 굉장히 부진한 전쟁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해온 칼프르니우스 피소라는 집정관도 별 이제 성과를 얻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게 됩니다. 새 집정관은 좀 더 느슨한 봉쇄를 하면서 주변 도시를 먼저 공격하는데 그것도 큰 성과를 못 얻어요. 네아폴리스 같은 뭐 일부 도시는 함락시켰는데 많은 도시에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히포 등 도시에도 실패를 해버리고 오히려 공성장비만 피해를 얻는데 여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공성장비로 공격하는데 오히려 여기 카르타고군에 와서 공격해가지고 공성장비만 잃어버리는 그런 타격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전염병이 번지게 되는데 그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년을 허송세월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르타고를 지키고 있던 하스드루발 사령관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시민정부를 전복하고 독재정부를 설립을 합니다. 또 외교적으로 마케도니아 이런 데서 이제 길림 6세로 자처하는 반란자가 선동가가 생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런 세력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하면서 오히려 로마를 곤욕스럽게 합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누미디아 족장 중에서도 일부는 말과 기병을 데리고 카르타고로 기순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전황이 굉장히 카르타고에 유리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긴장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억지로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창피를 당하는 그런 꼴이 오니까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 설명드렸다시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손자가 되겠고 또 아버지가 그 마케도니아를 팽정한 파울루스 아이밀리아누스입니다. 그때 파울루스 아이밀리아누스도 앞에 3명의 집정관이 허송세월을 한 덕택에 혜성같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부와 마찬가지로 2명의 집정관이 아무것도 못 해내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된 그 장군을 보내서 우리가 전쟁에 이겨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로마가 가지게 된 것. 뭐 특히 이 사람은 그 2년간 로마군이 빌빌했지만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후퇴하는 로마군 의무에서 전멸당하는 위기를 모면하고 또 포위된 로마군을 구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카토는 오직 이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만 살아있었고 나머지는 그림자처럼 돌아다녔다. 이런 호모의 식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년간의 전쟁이 그걸 마치고
그 조영관으로 입호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조영관이 뭐냐 하면 그 로마 시내에 식량과 축제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관직인데, 요즘 말하면 농림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을 이제 겸하는 역할을 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다음에 법무관이나 집정관에 나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네 조영관 하지 말고 바로 집정관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급한 게 카르타고와 전쟁이다. 우리 전쟁 벌여갖고 우리 창피당할 위기에 있다. 빨리 그 전쟁 이기는 게 우선이지. 네가 축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집중관 나가라고 이제 민중이 여러 가지 요구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자격이 미달이었어요. 그 당시에 37살이었는데 집중관 되려면 41살이 돼야 되는데 그 4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니까 원로원도 그럼 자격 요건 완화해주겠다 해서 그 집정관에 이제 출마하고 당선이 됩니다. 이제 아마 2년간의 카르타고에서 전쟁 공적하고 그걸 인정받았고, 또 양할아버지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30살에 한니발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집정관을 나가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이 사람에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 모양을 보면서 로마는 굉장히 정직한 사회였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실적을 쌓고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분명히 주어지는 사이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2년간 이 사람이 공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민중도 그렇고 원로원도 합심해서 이 사람을 추천하고 임무를 부여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선순환을 하는 국가가 로마였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망하는 나라를 보면 그런 게 잘 안 돼요. 한해 그 삼국지에 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황건적하고 가장 잘 싸운 장군 중에 한 사람이 황보숭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에 연전연승 했는데도 나중에 좌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에 패하고도 그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동탁이었어요. 동탁은 정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은 좀 못했어도 그 뇌물 바치고 뇌물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느냐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이 지고도 성전을 하고 나중에 왕권을 갖다가 자주유지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인센티브가 무너지고 신상필벌이 무너지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에 삼성의 어려움도 지금 많이 많지만은 신상필벌이 잘 작동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CEO는 신상필벌을 다시 복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위에 CEO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쇼를 좋아하는가? 진짜 일하는 걸 좋아하느냐? 그 일하는 걸 알아봐 주는 게 윗사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옥석을 가리는 것. 이것이 CEO의 역할이니까 옥석을 가리는데 주력을 삼다 보면 저절로 회사나 국가도 잘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스키피오는 드디어 그립을 잡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한 게 병사들의 규율을 잡는 거예요. 규율을 어기거나 좀 전쟁에 열의가 떨어진 사람은 이제 돌아가라 그럽니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로마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내부에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와 있었어요. 그 포주도 있고 뭐 장녀도 있고 또 장사꾼도 와가지고 전리품 이런 걸 돈으로 바꿔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항상 있었는데 그 사람 다 내보냅니다. 또 하나는 그 누미디아 지역에 그 당시에 마시니스나 죽고 상속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을 했어요. 유언을 받아서. 그 누미디아 왕국 세 개로 쪼개가지고 세 아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중에 굴루사를 로마군에 편입시켜서 기병의 그걸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보다 굉장히 군대가 보강이 됐죠. 그 힘으로 이제 카르타고의 네페레스라는 진지를 확보를 하는데, 그 앞에 집정관도 여러 번 실패한 진지인데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지를 무너뜨리고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포위 공격이 힘들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카르타고는 기세가 많이 꺾였다고 합니다. 그 힘으로 그 야밤에 이제 이 카르타고 성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시기상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수를 하면서 항구를 봉쇄하는 그런 역할을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밀리아누스가 오고 나서 카르타고니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 내부에서 전쟁만 하지 말고 좀 협의해서 전쟁을 종전을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스드루발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도록 로마군을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성루 앞에서 로마군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그에 대해서 또 비판이 많으니까 또 비판하는 사람들 처형하고 이러면서 공포정치로 돌아가는데 이게 자중질환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로마군에 도망갈 거 아닙니까? 스키피오는 이제 조그만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봉시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공성진이라는 것은 결국 봉쇄예요. 그 식량이나 이런 물자가 떨어져서 지치도록 만드는 게 공성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카르타고인데, 카르타고는 이렇게 피라미드의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육지 쪽은 그 삼중 성벽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이제 항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봉쇄를 해도 계속 물자가 항구로 들어가니까 항구를 봉쇄해줄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구 앞에다가 방파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득하게 그 수개월에 걸쳐서 앞에 방파제를 건드려서 그 항만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밑에 대책이 있듯이 카르타고도 대책을 세웁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봉쇄형 제방을 쌓으니까 여기 운하를 뚫어버립니다. 군항에서 막바로 바다로 나갈 수 운하를 만들게 되는데 로마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갑자기 카르타고 해군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처음에 해군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전함도 받아가지고 불사라고 했는데 몇십 층이야 되는 배가 나와가지고 로마 해군 앞에서 시위를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몸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카르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으면 로마군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덧 시위만 좀 하고 돌아가는데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운하 입구에서 배가 부딪혀서 침몰을 하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불운이 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그냥 별 힘을 못 쓰고 몰락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봉쇄가 완벽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착장을 장악을 하고 거기다 공성탑을 건설해서 이제 성을 넘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요 내용은 시가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벽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시가전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보통 오랫동안 포위를 한 도시는 그 이게 점령군이 넘어가자마자 하루 이틀 내에 끝나는데 카르타고는 그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간에 걸쳐 이제 시간전이 벌어지는데 사실 살육전이 벌어지다 보면 됩니다. 그 로마군 입장에서도 저놈이 계속 달려드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 보이면 무조건 죽이고 그리고 진격하면서 건물은 불태우고 이렇게 지내가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스키퍼는 포로 수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 5일 동안은 계속 죽이고 뭐 살육하고 불태우고 이런 거 하다가 6일째 되는 날에 포로를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에 포로로 잡힌 로마 병사 900명이 이제 카르타고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항복해도 죽을 테니까 그냥 신전에서 불을 지르고 그 신전에서 자결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사 900명이나 카르타고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그 로마 병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전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때 카르타고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참 창피한 짓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항복을 해야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목숨을 살리겠다는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항복을 하고 그 로마 장군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이 잔뜩 화가 나고 자기 남편이 그 비열함을 꾸짖으면서 자기 애와 자기는 불 속에 뛰어들어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5만 명 정도 카르타고 시민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는 이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카르타고를 팽팽하게 만들고 소금을 뿌렸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19세기의 그 장작물 같습니다. 불을 지르고 불이 17일 후에까지도 붙었다. 계속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복원한 옛날 카르타고 모습인데 저도 6년 전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은 뭐 황량한 그런 모습만 남아 있고 이 내용은 옛날 9세기에 그 터너라는 영국의 이제 화가가 그린 카르타고의 몰락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제 비참한 모습을 황혼을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키피오도 이제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그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자기 옆에 항상 역사를 기록하기 따라다니는 역사가가 한 명 있었어요. 폴리비오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주로 이제 포인의 전쟁사를 중심으로 쓴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냐면 폴리비오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화를 자랑했던
제국의 멸망이라는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는 비애감이라네. 이런 말을 해요. 자기도 섬뜩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아, 그렇게 화려하던 문명도 이렇게 몰락하구나. 그 모든 게 성주개공이지 않습니까? 모든 문명도 결국은 찬란하게 빛나가다 언젠가는 쇠락해서 몰락하는데 우리 로마도 이래 될 거 아니냐. 그런 섬뜩한 기분이 들었는지 그 느낌을 표현한 그 글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몸지에는 로마사 이런 표현을 해요. 그 군령의 수도 로마의 수도 환호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최고의 인물들만은 말없이 로마의 이런 성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 전쟁은 상당히 부끄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 역사가들은 특히 아까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같이 있었던 폴리비오스는 로마의 쇠락의 위험성을 최초로 이제 언급했는데 그 로마의 쇠퇴는 카르타고의 멸망에서 생겼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정의롭지 않았고 욕망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로마 전쟁을 할 때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방어전랑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이 전쟁만은 로마의 욕망을 그대로 표현한 전쟁이었다. 이런 이제 평을 내리고 있고 리비우스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쇠락징후로 로마의 팽창과 카르타고의 파기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부의 위협이 제거되니까 로마는 긴장을 풀고 탐욕과 사치, 개인적 욕망에 빠져들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키피오 나시카가 예언한 대로 카르타고의 멸망 후 로마는 내부 정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예언이 실현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바라 레빅이라 여성학자예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여기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카르타고 멸망에 대해서 아이네이드라는 이제 서사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네이드는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내용인데 이게 아이네이드에서 로마의 기원과 카르타고의 건국을 결부를 시킵니다. 아이네이드가 원래 이제 트로이의 이제 귀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로이가 몰락하고 나서 여러 트로이 사람들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찾아서 떠나는데 이게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카르타고를 방문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쓰여집니다. 그때 이제 카르타고의 건국자 디도 여왕을 만나고 이제 아이네이드와 이제 디도 여왕을 사랑을 하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아이네이드가 떠나는 걸 보고 디도 여왕이 자살을 했대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하스드로발의 아내가 마지막에 불 속에 뛰어들어 자결 하는 모습하고 흡사해 보입니다. 또 지옥을 방문해서 차갑게 얼어붙은 디도 용을 만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카르타고에 대한 연민 이런 걸 표현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네이드의 지옥 방문 이야기는 단테한테 큰 영감을 줍니다. 단토의 지옥 연옥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네이드를 쓴 베르길리우스가 단테 신국에서 지옥의 안내자가 단테가 선택하게 되는 것도 그런 영광인데 이 시 아래 제노사이드를 암시하는 그런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로이 파괴라든지 카르타고 파괴가 같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벤 키르난이라는 예일대 교수님이 이제 글에 잘 실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카토는 그 마지막에 역사에 오점을 남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키아벨리는 이제 로마서 논고 2권 19장에서 공화국의 외부에 적이 살아면 국내에서 적을 발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그대로 나타난 게 카르타고 후의 로마 공화정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전쟁은 잔인했는데 그 한국과를 통째로 밀접시킨 선례는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멸망하고 나서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지 몰라도 그 완전히 없애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그런 선례를 남겼고 또 제노사이드처럼 돼버렸는데 그것도 전쟁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가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게 로마의 세력균형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를 멸망을 시키니까 누미디아가 너무 강국으로 부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로마가 이 큰 놈을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시니사 왕의 손잡을 되는 그 유구르타와 전쟁할 때는 견제할 세력이 없다 보니까 로마가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큰 공을 세운 장군들이 나타나는데 마리우스와 술라입니다. 공화정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카르타고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문명 이야기를 쓴 윌두런트는
로마는 모든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정복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그 결과가 분열과 계급투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는 로마도 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로마 공화정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카르타고 시는 재건은 되기는 합니다. 전문에 제가 가이우스 그라쿠스 할 때 조금 이야기했는데 식민시를 카르타고에 건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라쿠스는. 근데 이제 그의 죽음과 함께 이게 중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식민지 폐지분 그 법안에 반대하다가 가이우스가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고 카이사르도 그렇습니다. 카르타고 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해 놓고 그의 죽음과 함께 잘 안 되는데 결국 아우구스투스 황제정에 와서야 이 건설을 시작해서 그 도시가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정 시대에는 카르타고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하고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티니지를 방문했을 때 바닥이 전부 다 돌로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 놨어요. 연회장이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돌로서 모자이크를 만든 그런 건물을 지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맹간이라고 그 옛날의 전성기를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화정 때는 안 되고 제정시대에 와서 카르타고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카르타고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는 말이 있어요. 카토의 두려움, 카르타고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변죽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되었는데, 미국이 약속을 많이 어긴 것 같습니다. 나토의 이제 동진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수없이 어기면서 러시아를 공경에 몰아갔는데, 근데 러시아를 더 이상 경쟁구로 보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제력으로 보면 러시아는 1차 산업 위주의 나라입니다.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거는 별로 없고 무기나 수출하지 다른 어떤 경제력은 굉장히 취약한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을 실질적으로 경제력 면에서는 위협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걸 너무 두려워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실상을 제대로 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트럼프였다. 그러니까 닉슨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견제했듯이 오히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더 미국 국기에 맞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이 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나라가 사실 중국이죠. 중국도 체제의 압력, 어떤 전제군주적 성격 때문에 점점 경쟁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인구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저력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극복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새로운 영국 보수당 당선된 베이더노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연설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당이 실수를 저질렀고 원칙을 허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해야 두려움도 극복해지고 진정한 자신감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저번 윤 대통령의 사과는 좀 어정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트럼프 이슈가 모든 걸 덮어버렸지만은 이제 최근에 와서 또 갑자기 큰 정부 전환한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큰 정부라든지 파퓰리즘이라는 건 자신감 부족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다도 국민을 설득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사탕발림 정책만 하게 되는데 그런 정책을 할까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그래도 자신감을 되찾고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백년 대계를 향한 그런 정책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